것은 물론이거니와 GPU도 내장되어 있고 거기다가 새롭게 보이는 것이 바로 저 VPU에 해당되는 것이겠죠. 원래 소문이 많았어요. 인텔의 M1, M2에 들어가 있는 뉴럴 엔진과 같이 인텔도 NPU를 코어에 집어넣겠다라는 소문이 있었는데 이번 컴퓨텍스 2023에서 공식적으로 그거를 반영했다라고 발표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요거 좀 살펴볼게요. 기본적으로 VPU라고 하는 거는 비전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 비전, AI 처리 관련된 다양한 벡터 연산이라던가 그러한 뉴럴 네트워크에서의 추론 같은 것들을 담당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되겠죠. 근데 이번에 컴퓨텍스 2023에서 데모를 하면서까지 밝힌 것은 바로 14세대 CPU 메테오 레이크에서는 모든 라인업에서 이 VPU를 다 탑재를 할 거라는 것입니다.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컴퓨터 비전과 관련해서 뉴럴 네트워크 신경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딥러닝 애플리케이션 쪽에서 이 추론을 인퍼런스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VPU가 될 텐데 기존 CPU에 비해서 이 VPU를 활용을 하게 되면은 AI 작업 기준에서 10배 이상 강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전력은 또 5분의 1만 사용하되니까 제가 인텔 4세대 서버용 CPU 재온에서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특화된 가속기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정한 기능을 하는 가속을 할 수 있는 가속기 형태로 별도의 프로세싱 유닛을 담아서 AI 관련된 처리를 대응을 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소문이 퍼졌던 것이 기본적으로 이미 오픈소스 진영에서 인텔이 리눅스 6.3 기준으로 이렇게 내용이 공유가 되고 있었어요. 이 드라이버 자체가. 그러니까 이 하드웨어를 구동할 수 있는 이 드라이버가 공유가 되고 있었고 이러한 AI 엑셀러레이터 IP를 계속 사용을 할 만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은 이 X86 CPU를 쓰는 사람들은 특정한 명령어, 특정한 코딩을 통해서 AI를 가속시킬 그러한 연구 혹은 특정한 앱을 만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굉장히 그냥 기술 얘기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바로 AI가 우리 생활 저변에 확대가 되고 있다. 거기에 있어서 인텔은 로컬 CPU, 로컬 프로세서 안에서 이걸 AI를 지원을 하게끔 대비를 하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챗GPT 같이 기본적으로 클라우드에서 이제 데이터를 받아와야지 답변이 되고 하는 것들은 레이턴시 문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걸죠. 이 스트리밍 하면서 이렇게 글자 나오는데 굉장히 느리잖아요. 그리고 어떨 때는 아예 그냥 안 나올 때도 있고. 결국은 엣지 컴퓨팅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PC 데스크탑 그리고 X86 기반의 노트북 이러한 것들에서 이 엣지 디바이스에서 강력한 AI를 처리할 수 있는 이런 VPU와 같은 장치가 있어야만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전 라인업에 이 VPU를 탑재를 한다는 것이 되겠죠. 물론 애플은 M1 때부터 NPU를 탑재를 해왔으니까 인텔이 좀 늦은 거 아닌가? 이런 느낌도 들긴 합니다. 그러면서 살펴볼 것이 바로 향후 메테오 레이크, 에로 레이크에 해당하는 14, 15세대 CPU 구조와 관련된 것인데요. 일단 12, 13세대 엘더 레이크와 랩터 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인텔 7 공정에서 개발이 됐었죠. 근데 메테오와 에로 레이크로 가면은 인텔 4 공정과 인텔 20 옹스트롱 공정.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은 익스터널 N3라고 돼 있잖아요. N3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TSMC 공정입니다. 그렇습니다. 메테오 레이크 때부터는 마치 인텔 4세대 제원 CPU 사파이어 레피즈처럼 이 소비자용 CPU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블락을 멀티칩 구성으로 해서 제일 코어가 되는 컴퓨팅 타일 같은 경우에는 인텔의 공정을 사용하지만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TSMC에서 맡겨서 이걸 나중에 어드밴스드 패키징 기술로 결합을 해서 만들게 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타일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SoC 타일, IO 타일 이런 부분들이 있고 CPU 타일이 별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타일끼리 각각을 만든 다음에 얘네들을 제대로 잘 붙일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인텔이 일찍이 사용한 EMIB 기술이라던가 포베러스 3D 기술을 활용한다는 것인데 이 부분도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컴퓨텍스에서 시연된 데모 영상을 보시면은 저기 인텔이라고 노트북에 스티커가 붙어있는 거 보이시죠? 뭔가 스타일로 봤을 때는 뭐 에이서나 에이수스가 아닐까 싶은데 노트북에다가 메테오 레이크 시연 제품을 넣어가지고 저렇게 스테이블 디퓨전을 이용해서 AI로 이미지를 생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서버를 이용한 게 아니라 그냥 노트북 로컬에서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서버에 있는 것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AI 연산을 그러니까 추론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되겠죠. 학습 흔히 트레이닝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추론 인퍼런스라고 부분은 이제 별개의 부분인 거 아시죠? 학습은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막 해가지고 그야말로 뉴럴 네트워크 상의 파라미터를 찾아가는 과정이고요. AI 모델에서. 그리고 추론이라는 거는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떤 결과물을 뽑아내는 과정이니까 엣지 디바이스 이런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이런 디바이스에서 가장 빠르게 필요한 부분이 바로 추론이라는 부분이 되겠죠. 메타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영상이라든가 AI 관련된 것들을 추론하기 위한 커스텀 칩을 제작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죠. 컴퓨텍스 데모에서는 이제 P코어, E코어 합쳐서 22개의 스레드를 지원하는 노트북용 메테오 레이크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꾸 이런 걸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존의 모놀리식 구조 그러니까 칩 하나의 다이로 계속 면적은 커져가잖아요. 공정 기술이 아무리 발전되더라도 칩 면적이 커져가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트랜지스터는 어마어마하게 많아집니다. 그러면 제가 예전에 늘 말씀드렸듯이 웨이퍼에다가 하나의 칩을 구성하는 그 면적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그게 이물질이라도 하나 똑 떨어지면은 그거 바로 불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계가 온 거예요. 그래서 마치 AMD가 일찍이 지향을 했던 것처럼 칩넷 구조, 멀티칩 구조로 이렇게 발전을 하는 방향으로 틀었고 그거에 대한 첫 번째 소비자용 CPU 형태가 메테오 레이크 14세대 CPU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올해 가을 겨울쯤에 메테오 레이크 노트북부터 먼저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이건 좀 특이하죠. 원래는 항상 데스크톱용으로 일반적으로 먼저 출시를 했는데 뭐 아직 좀 뭐가 제대로 안 될 수도 있고 좀 뭐 연기 소식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더군다나 TSM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즘 3나노뿐만이 아니라 이미 4나노, 5나노 같은 경우에
때문에 너무나도 물량이 많이 몰리고 있다고 여러 외신에서 전달하고 있죠. 그러니까 일단 3나노가 너무 비싸게 받고 있고 TSMC가 또 최근에 또 가격을 올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팹리스 애들 열받겠죠. 그럼 뭐 그냥 뭐 4나노 5나노 이거 쓸게 그냥 앞에 거 써 하면서 막 물량이 몰리니까 기존의 인텔같이 다른 타일들은 또 TSMC한테 맡기니까 그 부분들을 아직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저렇게 멀티칩 구조로 가져가는데 적에 대한 검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늦어져가지고 아직 이제 완성도가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트랜지스터의 디자인 타겟 레인지를 보시면은 오른쪽 그래프가 재밌죠. 세로쪽 왼쪽 세로쪽 같은 경우는 프리퀀시가 점점 높아지는 형태로 클락을 많이 올려서 발열을 좀 감소하더라도 성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갔고, 그리고 파워는 왼쪽으로 갈수록 점점 더 먹고 있고 덴시티는 점점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죠. 그러니까 SoC 그래픽 메모리 각각의 어떤 특정한 프리퀀시 파워 덴시티의 포지션이 있는데 각각이 적절한 포지션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하나의 모놀리식 칩으로 담는다기보다는 점차 아키텍처가 코어를 여러 개 늘리면서 하스웨어까지 2D 칩넷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2.5D 구조로도 왔다가 이제는 2D와 3D까지 다 결합하는 인텔의 폰테베키오 같은 구조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특히 2.5D 같은 경우에는 인텔이 인터포징 기술로서 EMIB라는 거를 많이 적용을 하고 있죠. 이게 원래 인터포징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거대한 기판에 이렇게 칩을 따닥 꽂아서 서로 연결시키게끔 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EMIB 같은 경우에는 브릿지라고 하는 아주 작은 실리콘을 기판에 아예 내장을 해놓습니다. 그러면 이 칩끼리 이 작은 규모를 통해서 이렇게 서로 연결되게끔 해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개의 타일이 있다더라도 이제 작은 실리콘을 브릿지로 연결을 하니까, 그리고 실리콘 형태로 하니까 여러 배선이 되니까 많은 신호들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이 되겠고, 메테오 레이크 같이 타일이 여러 개 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서로 이제 같이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토폴로지를 많이 구성할 수가 있겠죠. 단점이라고 하면은 바로 그 기판에 이제 실리콘을 넣는 작업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 되겠으니까 이 후공정 어드밴스드 패키징 기술이 굉장히 많이 요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수율이 완전 99%로 잘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실리콘을, 작은 실리콘을 이 기판에 넣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80%대로 이제 내려간다라는 외신 분석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 EMIB 연결해서 이 실리콘 아이에 결국 이제 이 범프죠, 범프 칩이 이 브릿지로 칩끼리 연결이 된다라고 보면은 이 범프를 가로질러 가지고 연결이 돼야 할 텐데, 이 사이의 거리가 좁으면 좁을수록 더 많은 배선을 할 수 있잖아요. 그 범프 피치 자체를 줄여가는 노력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 되겠으니까 EMIB도 한 번 만들어지는 기술이 아니라 계속 1세대, 2세대 이렇게 늘어가면서 1세대 때는 55 미크론으로 되어 있던 것이 3세대에서는 36 미크론으로 좀 줄어가는 형태로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이제 포베러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건 쉽게 말해서 AMD가 이제 3D V 캐시라고 SRAM, 그러니까 캐시를 위에 딱 적층을 할 수 있는 구조로 했죠. 이 두 개 칩 있으면 그 위쪽에 딱 붙이는 기술을 이용했는데, 이게 그냥 붙이기만 하면은 뭐 됩니까? 붙인 상태에서 이게 신호가 왔다 갔다 해야 될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인텔도 3D로 이제 적층을 하는 포베러스 패키징이라는 신기술을 사용을 하는 것이 되겠죠. EMIB 같은 경우에는 2D 입장에서 이제 옆으로 연결을 한다고 하면은, 궁극적으로 포베러스 같은 경우에는 3D로 계속 칩들이 연결해도 뭔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서 무어의 법칙을 극복해 나가는 새로운 형태를 제안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옆으로 연결하는 것보다 위로 딱 연결하게 되면은 일단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경로 자체가 짧기 때문에 레이턴시가 일단 줄어들게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게 칩끼리 이렇게 번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열을 가해야 되고 전력도 이제 많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설계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텔이 계속 뭐 파워 비하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TSV 실리콘 비하가 이제 통과하도록 구멍이 나 있는 그 비하 부분, 그 부분에 통해서 전력을 짱짱짱짱하게 공급할 수 있는 거를 계속 고려를 하는 이유가, 적층을 했을 때도 얘들이 파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전력 문제가 없이, 그리고 발열 문제가 없이 하는 공정과 설계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더 많은 밴드위스를 지원하려면 앞으로도 더에게 미세하게 잘 컨트롤이 가능한 그런 설계 구조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포베러스가 있고, 포베러스 옴니라고 하는 거는 바위 위에 이렇게 올리는 기술을 좀 고려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포베러스 다이렉트 같은 경우에는 포베러스 옴니보다 밀도가 6배 더 높게 적층할 수 있는 구조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이스 다이가 있고 탑 다이가 있는데 저 사이에 저렇게 피치를 굉장히 작게 가져감으로써 서로 연결할 수 있는 저런 인터커넥션 기술을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 되겠죠. 이제는 전공정의 설계도 중요하지만 후공정의 어드밴스드 패키징 기술 자체가 중요하다는 게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테오 레이크가 이렇게 서로 타일들을 엮는 구조로 나간다라는 것이 되겠는데, 거기에 VPU도 같이 포함을 된다라는 것이 이번 컴퓨텍스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베이스 타일이 저렇게 밑에 쫙 있는데 그 위에 GPU, SoC, CPU, IO 익스텐더까지 넣고 거기에 VPU까지 들어가는 구조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각각의 성능 짱짱한 그러한 영역에서 그 공정을 활용을 하고, 그 공정에서 저전력으로 최대한 만든 다음에 이걸 하나로 인터커넥티비티를 통해서 연결을 하는 구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컴퓨터 타일 같은 경우에는 인텔이 밀고 있는 코어 구조로 가는 건데, 13세대 랩터 코브에서 이제 메테오 컴퓨터 타일에서는 레드우드 코브 코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 세대 아키텍처 랩터 코브 아키텍처에 비해서 IPC 기준으로 25% 향상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기존처럼 P코어, E코어 분리한 형태는 그대로 가져가죠. 이거는 이제 거의 떠날 수 없는 구조인 것 같은데, 이 효율성을 위해서 이피션트 코어로서는 크레스트 몽트 코어를 따로 가져와가지고 기존 그레이스 몽트에 비교해서 봤을 때 IPC 대비 15%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이제 인텔 4 공정을 사용을 하니까 공정에 의해서 얻는 효과를 최대한 피코이코로 많이 나눠서 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동일한 전력에서 이전 노드보다 20% 넘는 주파수를 향상시킬 수 있는 룸이 있다는 것이 되겠죠. 전력 기준으로는 40% 더 줄일 수 있고요. 동일 성능 대비. 여기에 GPU 관련 소식도 이번에 컴퓨텍스에서 업데이트가 된 것이 인텔의 아크 그래픽 칩 버전으로 들어갈 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이렉트 X 12 울티메이트라든가 아니면 레이트레이싱 그리고 XeSS 아시죠? 슈퍼 샘플링 이런 것들 전부 다 지원을 하도록 들어간다라고 발표가 됐고요. 근데 이제 아크 그래픽에 이제 아크 알케미스트가 들어갈지 차세대 아크 배틀미지가 들어갈지 그건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SoC 타일도 따로 발주해서 이제 IO 부분, SRAM 부분 이런 것들 다 활용을 할 계획에 있고요. 결국 이러한 타일 구성을 포베러스 다이 인터커넥트를 통해서 각각의 타일들을 서로 연결하는 특정한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할 거다. 그거를 구현한 첫 소비자 CPU가 바로 메테오 레이크 14세대 CPU가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연두색 부분을 기존의 모노리식 구조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즉 무어의 법칙을 이기고 성능을 더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우선 첫 번째 공정에 의해서 인텔 7나노, 인텔 4 나중에 계속 이제 발전을 하면서 클락을 더 올린다거나 성능을 더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IP 자체 CPU 타일이나 뭐 GPU 타일 각각의 가장 최선에 잘 되어 있는 공정에 맞춰서 최적화하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을 활용하면은 훨씬 더 뛰어넘는 성능을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실 통신회사가 뭐 무슨 AI를 하냐, 페라리 타면 되지, 썸띵 라이크 페라리를 탈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사실 냉정하게 바라본다고 하면 충분히 그 모델 사이즈로는 어느 정도 경쟁이 가능한 상황이에요. 근데 국내에서는 일단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경쟁사가 없는데 도대체 너희는 왜 그러면 페라리 타가지고 돈도 네. 많아 보이는데 페라리 타서 하면 되지 왜 이렇게 해라고 했을 때 요즘 세상에 바뀌었더니 의외로 엔비디아에서 탈피하는 솔루션이 나왔구나라고 저희 모델을 가지고 저희 인프라스트럭처를 가지고 얼마만큼 한번 버텨보고 해당하는 걸 새로운 도전을 해볼 수 있는지 지금 AI 산업에는 엄청난 문제점이 있습니다. 장담하는데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대부분 모르실 겁니다. 바로 비용의 문제예요. 과학은 발견이 중요하지만 공학은 코스트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AI SOD와 대화를 한번 하는데 전기세를 포함해서 1,000원이 된다면 상용화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작년까지는 빅테크 기업들조차 트래픽이 발생하면 발생할수록 돈을 잃었습니다. 지금 현재 AI 서비스들은 사람들이 많이 쓰면 쓸수록 오히려 돈을 잃는 구조입니다. 전기세도 많이 나오고 관리비도 미친듯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업은 본디 돈을 벌어야 하며 AI 산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AI의 상용화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KT 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저는 요금제가 생각납니다. 대부분이 그럴 겁니다. 그런데 저는 놀랐습니다. 혹시 리벨리온이랑 모레 들어보셨나요? 저도 몰랐고 여러분 대부분도 몰랐을 겁니다. 리벨리온은 일부 분야에서 엔비디아와 퀄컴을 제친 우리나라의 AI 반도체 스타트업인데 카이스트를 수석 졸업하고 MIT를 나와 스페이스X와 인텔에서 연구했던 박성영 대표가 많은 곳입니다. 모레는 이런 AI 반도체 위에서 AI 모델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국내 AI 인프라 솔루션 기업입니다. KT가 AI 반도체 설계 기업 리벨리온과 AI 인프라 솔루션 기업 모레에 전략적 투자를 진행하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었던 AI 풀스택 이걸 구축 중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뒤편에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직접 KT를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KT의 초보대 AI 사업 담당을 하고 있는 이진형입니다. 그 KT에서 인공지능 서비스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저희는 좀 낯설었는데 정확히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인프라스트럭처를 잘하고 있는 통신회사였어요. 그렇죠. 통신회사는 인프라스트럭처를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잘 깔고 운영을 잘하고 하는 능력들을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네. 그 저희 요즘 유명한 그 초고대처럼 파라미터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보니까 효율적인 인프라가 필요하구나 라고 이제 판단을 했어요. 근데 게다가 저희가 클라우드 회사가 얼마 전에 이제 분사하면서 KT 클라우드가 시장에 쫙 나오면서 굉장히 효율적인 AI 인프라스트럭처가 필요하겠구나라고 해서 AI 하드웨어부터 먼저 접근을 하자. 그럼 하드웨어를 일단은 접근을 할 때 뭐를 쌓을 거냐 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이제 AI를 하기 위해서는 엔비디아 GPU가 필요하고 일부 CPU들을 쫙 깔아야겠죠. 그렇죠. 저희가 깔고 또 초고대를 저희가 많은 서비스를 또 준비하다 보니까 와 이거 정말 끝이 없구나 들어가는 게. 그러면 어떤 전략을 쳐야 되냐? 새로운 GPU들이나 그 다음에 NPU들이 필요할 수 있으니 해당하는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라인업을 GPU 라인업들을 엔비디아 제품, AMD 제품, 네. NPU를 늘리는 작업들을 했어요. 근데 그것만 하면 또 효율적으로 쓸 수가 없잖아요. 전체를 컨트롤하고 효율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부분들이 AI 풀스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풀스택이요. 쉽게 말하면 시청자들이 정말 알기 쉽게 말하면 그 풀코스로 이제 AI를 제공해준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또 챗GPT를 네. 가정을 해서 챗GPT에 내가 쿼리를 하나 날렸을 때 그 쿼리가 어디서부터 들어가고 어떻게 작동해서 리턴하냐라고 봤을 때 그 전 과정의 프로세스를 AI 풀스택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아, 전반적인 전체적인 과정을 AI 풀스택이라고 한다. 네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통신회사가 무슨 AI를 하냐 이런 말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미 페라리가 있는데 페라리 짝퉁을 만들어서 도전하냐 이런 회의적인 시각이 다소 있다고 말씀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어찌 보면 정말로 이제 페라리 타면 되지 썸띵 라이크 페라리를 탈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페라리라고 하면 엔비디아 같은 것들이 되겠죠. 글로벌 공룡들에 비해서 KT가 가지는 강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오픈 AI, 구글, AWS도 수많은 엔비디아 GPU를 사용하면서 그 GPU들이 수급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는다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그 회사들도 결국은 내가 수많은 GPU들을 한 브랜드만 가지고는 있을 수 없으니 새로운 좀 효율적인 GPU나 CPU를 쓰려면 그 위에 있는 소프트웨어 클러스터링부터 엔비디아 가지고 있는 풀스택에 대한 충분한 그 이코시스템에 대한 각각 스택들을 다 가져야 되거든요. 도대체 KT가 근데 국내에서는 일단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경쟁사가 없는데, 도대체 너희는 왜 그러면 페라리 타가지고 돈도 네. 많아 보이는데 페라리 타서 하면 되지 왜 이렇게 해라고 했을 때, 초고대 모델을 하고 있는 회사들을 잘 봤을 때 미주, 우리가 말하는 미국 선진국 외에 딥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영국, 이스라엘 정도, 뭐 중국을 제외하고는 그 다음에 국내 회사들 정도이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요. 그 높은 이유는 비용 부분이 가장 크고요. 같은 비용을 페라리에 2억을 내고 페라리를 타서 10km를 달렸어요. 저희는 1억을 내고 페라리는 아니지만 모습은 적절한 저희 국산 자동차도 얼마나 좋습니까? 국산 자동차를 타고 1km를 같은 효율성 있게 달리게끔 해주면 스타트업, 그다음에 저희 같은 회사들, AI를 많이 쓰는 회사들에게는 분명히 장점이 될 거다라는 지금 확신을 갖고 달리고 있고요. 그래서 페라리 라이크한 거 혹은 쩍퉁 같지만 멋지게 들고 다녀서 사업하는데 문제 없는 것들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KT의 강점은 좀 내수화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내수 인프라스트럭처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사실 스타트업이라는 시장 자체가 저는 그렇게 크진 않잖아요. 사실 대기업이라던가 그런 글로벌 플레이어들에 비해서. 그러면 이런 KT 풀스택이 유의미한 시장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글로벌리하게 이제 어느 정도 성과를 내야 될 것 같은데, 하지만 그 글로벌 플레이어들 같은 경우는 저는 KT를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부분에서 뭔가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라던가 아니면 방안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인프라스트럭처의 리벨리온이나 우수한 스타트업, 모래 같은 회사들이 궁극적으로는 비즈니스를 국내에서 하겠다라는 것보다 글로벌에 진출하겠다라는 목적을 가장 크게 가지고 있는 회사였고요. 저희와 함께 2년 반 동안 지금 꾸준히 만들어왔던 결과물을 국내에서 잘 효율화를 하고 조만간 그런 결과물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들이 아마 공개가 될 것 같아요. 쉽게 생각하면 KT는 어찌 보면 밑에서 자본이랑 인프라를 대주고 있고, 이제 리벨리온 하드웨어, 모래는 소프트웨어, 이렇게 인지를 해도 무리가 없을까요? 네. 사실 냉정하게 바라본다고 하면 충분히 그 모델 사이즈로는 어느 정도 경쟁이 가능한 상황이에요. 사실 모델만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모델에 얼마만큼 파인 튜닝을 하고 수많은 노력이 들어갔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관점에서는 사실 현재 오픈 AI가 가장 선두에 있고 당연히 글로벌 빅테크들이 선두에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가장 큰 문제점들은 서스테이너블하게 계속 가지면서 움직일 수 있냐 라는 판단에 있어서는 많은 회사들이 계속 그렇게 유지하기가 힘들 거라고 봅니다. AI 인프라스트럭처를 얼마만큼 또 효율적으로 준비했냐가 이 서스테이너블, 다시 말하면 지속 가능하게 모델들을 추가적으로 계속 개발하고 끌고 갈 수 있는 영역이라고 봐요. 저희가 가졌던 인프라스트럭처가 그렇게 서스테이너블하게 경장 셋업이 계속 가질 수 있는 강점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챗GPT가 나올 때까지는 기가 막히게 최고에 나왔어요. 한 370명 정도 인력으로 대단한 걸 냈죠. 그러면 그 이후에 계속 서스테인을 할 수 있었냐라고 할 때 거기서 MS가 밀결합한 전략적 협력에 대해서는 아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 MS가 내가 똑같이 저희처럼 클라우드를 가지고 있고 오픈 AI에 지원을 해서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를 지원하고 돈도 지원하고 우리를 레버리지해서 커가라 했을 때 이제 오픈 AI가 구글이 두려울 정도로 서스테이너블하게 가져가겠죠.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시청자들이 정말 이해하기 쉽게 말한다면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어찌 보면 오픈 AI에 뒤를 봐줬다?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돈도 대주고 많은 협력 관계 구축해줬는데 KT가 여러 국내 스타트업들 뭐 리벨리온이라던가 모래라던가 이런 것도 협력해가지고 그렇게 도와주고 있다 이렇게 인지를 해도 무방할까요? 네, 서로 도움을 받고 있다라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네. 제일 중요한 부분은 가성비 부분이 저는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초거대로 오면서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모든 회사들이 비용적인 부분을 막상 써보면 비용적인 부분에서 그렇죠. 가장 네. 큰 이슈를 발생하거든요. AI 풀스택을 갖춘 가장 큰 강점은 이제 비용, 가성비 부분이었고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업체가 모든 것들을 다 좌지우지할 때는 가장 큰 문제는 가격 문제들이 발생하고요. 공급을 받는 입장에서도 엔비디아가 아무리 열심히 많이 만들어도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한계는 있거든요. 그때마다 다양한 회사들이 당연히 공급해야 된다는 관점으로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런 어마어마한 엔비디아가 저희 그 모든 반도체 저희 국내에 있는 회사의 시가총액이 넘는 엔비디아를 탈피하겠다고 KT가 일단 첫 번째로는 그런 사명은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이제 국가의 공익에 좀 이바지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R&D 협력을 해서 상용화를 해줘야지만이 글로벌 시장, 특히 미주 시장에 가기 전에는 그 부분이 필수 조건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죠. 클라우드, AI, 모델도 가지고 있고 엔지니어도 있고 데이터도 있는 회사였기 때문이에요. 결국 이렇게 했더니 요즘 세상에 바뀌었더니 의외로 엔비디아에서 탈피하는 솔루션이 나왔구나라고 이제 저희도 바라봐졌고요. 어렵겠지만 페라리가 난립해 있는 시장에 한번 저희도 노크를 해서 이런 차 있습니다. 현대차가 그런 어려운 미국 시장에 진출했듯이 그렇죠. 그런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바라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런 AI 시장에서 중요한 게 결국에 얼마나 많은 연구개발비가 들어가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엔비디아의 연구개발비가 예를 들어서 지금 국내 스타트업들의 연구개발보다 당연하겠지만 규모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좀 후발주자고 연구개발비도 뒤처지면 이거 따라가기 정말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따라갈 수 있다고 믿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사실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KT라는 회사의 입장을 떠나서 네. 이런 부분은 국가적 관계에서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경쟁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요소들이 사실 많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사실 도와줘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다행히 그나마 리벨리엄, 퓨리오사나 아니면 이런 인프라스트럭처인 모레라는 회사, 그럼 저희랑 또 어퍼 레이어에 아까 모델 레이어나 서비스 레이어에 있는 회사들이랑 협업하는 회사들을 바라봤을 때 상당히 고급 인력들이 그래도 이런 사명감 플러스 도전의식을 갖고 해외에서 들어와서 좀 움직이고 있다는 건 고무적이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계속 장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그거 일부를 KT도 큰 기여는 아니지만 굉장히 하고 있다는 거를 이런 지금 구독자분들도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AI 앞으로 시장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AI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구글 하나가 모든 검색 시장 장악했듯이 어떤 특정 기업 하나가 다 잡아먹을 것인지 아니면 지금 자동차들처럼 현대차, 페라리, 포르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서로 경쟁하는 체제가 될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결론부터 말하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한두 업체가 독점할 것처럼 보이는 게 사실이고요. 네. 근데 다만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는 걸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한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네. 처음에 굉장히 선제적인 빅테크 미국을 기반으로 한 실리콘밸리 빅테크 기업들이 시장을 열고 나면 저희같이 IT에 민감한 나라들이 저희도 스타트업들도 굉장히 활성화되고 한 나라들이 그거에 붐을 입어서 이미 틈새 시장을 차지하고 있었던 거를 다 보실 것 같아요. OS 시장, 오퍼레이팅 시스템 시장을 바라볼 때 마이크로소프트의 MS가 전체의 PC 시장은 사실 먹었지만 인베이디드 소프트웨어 시장이나 그다음에 기업용 엔터프라이즈 시장은 오픈소스인 리눅스 기반으로도 상당한 시장을 차지했어요. 한쪽이 완전 독과점으로는 안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완전 독과점은 어렵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그럼 KT랑 이제 리벨리엄, 모레 이런 기업들의 협업을 통해서 어떤 비전을 그리고 계신지 기업의 비전을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통신의 인프라스트럭처를 엄청 강했는데 통신의 장비를 오픈할 수는 없잖아요. 사용자들이 쓰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국가 기관망이고, 근데 같은 인프라스트럭처인데 AI 인프라스트럭처는 얼마든지 이분들에게 기여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운영을 잘하던 거를. 저희 모델을 가지고, 저희 인프라스트럭처를 가지고 얼마만큼 한번 버텨보고 해당하는 걸 새로운 도전을 해볼 수 있는지 장을 열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한번 굉장히 노력을 해볼 거고요. 그런 회사들과 한번 여러 가지 부딪히면서 어렵겠지만 올해 연말이 됐던 내년 되겠던 계속 그런 모습들이 보일 때마다 때로는 당연히 냉정한 시각으로 비판도 해주시면서 저희가 개선을 할 거고요. 때로는 이런 정도의 가능성을 보였을 때는 좀 응원도 해주시고 저희와 같이 하는 파트너사들이 정말 어렵지만 글로벌 이런 빅테크 사이에서도 저희를 밑바탕 삼아서 같이 그런 걸 해갈 수 있는 그런 큰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응원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게 오늘 바람입니다. 네이버의 투자를 받은 퓨리오사,
SK에 투자를 받은 사퓨, KT에 투자를 받은 리벨리온 모두 엔비디아 연구개발비의 수백 분의 1 수준의 투자금으로도 일부 분야에서 엔비디아를 제치는 등 엄청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AI 반도체 기업들은 전성비가 우수합니다. 전기세가 덜 나갑니다. 삼성전자는 작년에 1조 7천억 원의 전기세를 냈는데 이런 전기세를 3분의 1로 줄일 수 있어요. 물론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의 AI 반도체 시장을 지배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에서 미국과의 경쟁에서 한국은 이기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반도체 경쟁은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해야만 하는 문제인 겁니다. 리벨리온의 대표 박성영 대표는 말했습니다. 맞아 죽더라도 세계 시장에서 맞아 죽겠습니다. 응원해주세요. 원래 언더독 응원이 훨씬 재밌지 않겠습니까? 음. 자, 여러분들 로봇 쪽 하잖아요. 로봇 쪽 하게 되면은 이제 리눅스라는 거랑 이제 ROS 이런 것들 하셔야 돼요. ROS가 로봇 쪽 OS거든요. 뭐 윈도우처럼 그런 것들을 페판에서 지금 조금 아까 지금 지나가다 보니까는 칠판에다 좀 적어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 거랑 연계되는 게 반도체 쪽이에요. 자, 하고 지금 AI 쪽으로 안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로봇에 다 AI 칩들이 다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은 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보시고요. 네, 네. 그리고 진도를 좀 나가보도록 할게요. 나가보도록 할 건데 시간을 봐서 네, 자 일어나세요 이제 일어나시고 좀 뭐 영상 보신 분은 쉰 느낌이 별로 없을 거고 안 보신 분은 약간 쉰 느낌이 있을 거예요. 쉬니까 일어나셔서 조금 하고 싶게도 자 파생변수 만들기까지 하고 여기까지 하고 싶시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쉬었다가 또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봤을 때 1시간이 4시, 6시, 1시간 정도 있죠? 6시. 있는데, 많이 나가면 좋겠지만, 네. 많이 나가봤자, 134까지겠죠? 많이 나가봤자. 이 정도 못 나갈 것 같아요. 쭉쭉 나가긴 할게요. 그러니까, 따라오세요. 오시면은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 이해하시기에는 금방금방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가봅시다. 5-3절이에요. 5-3절이고, 자, 네. 여기까지 하셨고, 센터. 5-3절에 여기 텍스트 하나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합시다. 이거 하나 만드시고요. 05-3절. 파생변수 만들기. 이렇게 하시고요. 자, 쭉 들어가셔서 T 한 번, B 한 번. 봅시다. 자, 파생변수라고 하는 거는, 그죠? 뭐, 생성이 됐다. 그죠? 이 파라고 하는 거를 어떤 식으로 보면 좋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새로운 영역이 생성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치? 어떤 것들을 푼다라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면은, 요만큼이 원본이에요. 이름, 영어 점수, 수학 점수인데, 이쪽에 하나를 팠어. 파가지고 생존하는 거. 그렇게 하는 거를 이제 파생변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에 들어가 있는 변수만을 이용해서 분석하실 수도 있지만 변수를 조합하거나 함수를 이용을 해서 새 변수를 만들어서 분석도 가능하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 과목의 시험 점수를 조합해서 전 과목 평균 변수를 만들어 분석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해당되는 것들 우리는 이름, 영어 점수, 수학 점수가 있는데 파생 변수 하나 평균을 만들어서 이런 앞쪽에 있는 것들을 더해서 나누기 2 하신 것들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도록 이런 거가 빅데이터 분석에서 기본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자 변수 조합 파생 변수를 한번 만들어보자. 변수 2개로 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했던 것처럼
만들고 있네요. df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pd.dataframe 자, 레이스가로 하셔서 이 안에다가 이렇게 먼저 만들죠. 자, 요 한 세트를 복사를 하셔서 붙여놓고 자, 작성을 할게요. 베리어블 1, 다음에 베리어블 2, 각각에 해당하는 거에 수치 데이터 3, 4, 3, 8죠. 다음에 2, 6, 1 이런 식으로 했네요. 자, 그래서 여기 뒤에 있는 거 이번에는 그냥 넣어 볼게요. 쉼표가 있는 상태로도 되는지 확인을 할 거고요. df에서 찍어 보시죠. 자, 그랬더니 정상적으로 잘 나옵니다.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일단 df 하나를 만들어 냈고요. 두 번째는요. 이 df에 자, 베리어블 언더바 썸이라고 하는 파생열을 하나를 만들 건데요. 그 안에 값은 이 두 개를 더한 값을 집어넣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일단은 df에 베리어블 1에 해당하는 거와 복사를 하셔서 뒤에다 놓고 더하기 베리어블 2에 해당하는 거를 더해서 어디다 넣자? df, 원본이 df 거기에 어떤 거요? 자, 베리어블 언더바 썸이라고 하는 요 변수를 하나를 만들어서 집어넣자라고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된 거가 정상적으로 적용이 됐는지를 찍어봅니다. 이렇게 찍어봤더니 베리어블 언더바 썸이라고 하는 변수가 하나 만들어지고 그 변수에 들어가 있는 값은 베리어블 1과 2가 더해진 값이 그런 식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실질적인 예에서 중간고사 점수와 기말고사 점수 두 개를 더해서 나누기 2, 뭐 이런 것들로 응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여기도 그렇게 보이고 있네요. 자, 1하고 2하고 더한 거를 나누기 2 해서 배려번더와 민도 하나 만들어서 표시를 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위에 있는 거를 조금 잘 활용을 할게요. 자, 1하고 2하고를 복사하시고 이 복사된 거를 가로로 묶을 거예요. 왜요? 뒤에 연산이 나누기 연산이 있네요. 이렇게 나누기 2가 있어서 이 연산에 해당하는 걸 먼저 해버릴 수가 있죠. 그렇죠? 연산자 우선순위에 따라서 가로가 없다고 하면 덧셈보다 나눗셈이 우선시가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를 가로로 이렇게 치자. 자, 이렇게 친 거를 어디다 집어넣자? df 원본에다가 자, 베리어블 언더바 민이라고 하는 이 파생 변수를 하나 만들고 여기에 대한 게 전체적으로 적용이 잘 됐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자, 그래서 베리어블 언더바 민 자체가 그죠? 어떻게 됐죠? 잘 적용이 된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게 요거죠. 요게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각각에 대한 거 6 나누기 2 하신 3.0, 9 나누기 2 하신 4.5 들어가 있는데 3이 아니야 3.0이다. 나누면 무조건 소수점 데이터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mpg라고 하는 실제 데이터에다가 지금 우리가 했던 이 파생 변수를 만들어서 이 값들을 저장하는 것들이 여기부터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mpg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도시 연비에 해당하는 CTY와 고속도로 연비에 해당하는 HWY 두 개의 연비 변수, 두 개의 연비 변수에 해당하는 거를 더해야 한다. 더한 다음에 그거를 2로 나누어서 나오는 거를 뭐라고 할 수가 있죠? 연비에 해당하는 걸로 이렇게 토탈이라는 파생 변수를 만들어서
그죠? 표시를 하실 수가 있네요. 그죠? 그래서 실제 데이터 MPG 먼저 확인하시고 MPG가 정상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하면 여기에서 뭘 하자? 대괄호 해서 현재 MPG는 원본 데이터예요.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는 MPG new라는 걸 해보셨었어요. 그렇죠? 복사해서 뭔가를 수정했는데 이번에는 원본입니다. 원본에서 CTY와 HWY를 더할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CTY 자,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또 뒤에다 붙이고 HWY 이렇게 하셔서 두 개를 더했고요. 자, 이렇게 더한 거를 나누기 2를 하게 되면 뭐가 된다? 나누기 2 자체가 나누기니까 덧셈과 나눗셈 중에 나누기의 우선수가 높기 때문에 이거를 가로로 이렇게 묶어냅니다. 자, 이렇게 묶어내시고요. 자, 묶어낸 거의 결과를 어디다 집어넣으면 된다? MPG의 토탈에 집어넣죠. 그죠? MPG 토탈. 자, 이런 식으로 집어넣자.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집어넣은 거가 잘 들어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MPG를 찍어내는데 헤드라는 걸 통해서 위쪽부터 5개의 데이터만 확인을 하시죠. 그래서 토탈이 붙어 있는지 확인이 하시면 되겠죠. 네, 지금 조금 나갔다 오신 분이 계시니까 코드를 쳐드릴게요. 쳐줄 테니까 복사해서 넣으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카톡을 열어야 될 것 같아서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네, 코드 다시 다 드릴 테니까 놓치신 분들은 코드 갖다 붙이세요. 붙이시고 딜레이가 생겨가지고 자, 그래서 통합 연비 변수에 대한 토탈을 우리가 만들어 보셨습니다. 토탈을 만들어 보셨고요. 내려와서 이번에는 이제 변수를 추가하고 나면은 분석하는데 활용을 하자라고 돼 있어요. 어떤 걸 활용하냐면요. 현재 MPG 토탈에 해당하는 거가 있고요. MPG 토탈에 해당하는 거가 있고 얘네들을요 할 거예요. 그래서 MPG 토탈 얘네들을요 썸을 해서요 다 더합니다. 그러면 이 MPG 데이터에 있는 데이터들을 다 더하는 거야. 토탈 얘네들 다 더하는 거죠. 더하고 자 나누기에서 len이라는 함수가 개수를 뜻하는 거고 현재 MPG 데이터는 인셀이 없는 그죠? 난널이죠. 0에 해당하는 난널이죠. 널값이 없습니다. 널값이 없어서 이렇게 찍어내게 되면은 전체 데이터에 해당하는 거가 나눠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얘들만 한번 다시 찍어 보시면요. 렌의 MPG 데이터 몇 개 있더라? 이렇게만 한번 찍어 볼게요. 찍어 보시면은 데이터가 234개의 행이 있더라. 그래서 토탈에 해당하는 거 전체 다 더하고 거기에 234로 나눈 결과를 프린팅을 해주면 이 데이터는 20.14라고 하는 이 데이터죠. 요거는 뭐예요? 통합 연비에 해당하는 이 수치 데이터죠. 그래서 그렇게가 나오게 되다.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심플하게 쓰기 위해서는 min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죠. 그래서 MPG에 MPG 토탈의 min 이렇게
이렇게 민을 쓰게 되면은 결과값이 동일하게 나오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다 되셨나요? 여기까지 다 되셨으면은 얼마 공부를 안 해서 머리가 괜찮으면은 조금 더 진도를 나가고 아니면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게요. 자, 좀 쉬었다 가자. 2 가도 된다. 3 다수결로 갈게요. 뭐 편한가? 자, 빨리 잘해주세요. 뭐 생각해보니 별거 안 했는데 좀 눈치가 많이 보이나 봐요. 안 올랐네요. 쉬었다 가자 하나가 올라왔고요. 3 1대1 네, 3? 오, 3. 제가 한마디 해서 그런가요? 예, 더 이상 답변이 없네요. 일단은 다수결의 원리입니다. 갈게요. 여기에도 조금 신경 써야 돼. 자, 조건문을 활용해서 파생변수를 만들자라고 되어 있는데. 조건구문에 해당하는 거는 이 부분, 이게 조건구문이었고요. 파생변수 만들 때는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어떤 특정 변수에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게 파생변수 만드는 거였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그죠? 이 연비 기준에 해당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는 고연비에 해당하는 거, 합격, 불합격 이런 것들을 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 볼게요. 기준값을 우리가 먼저 정해 볼 건데요. 기준에 해당하는 거는 지금 앞에서 했던 것처럼 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체 데이터의 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 데이터 중에 그거에 이제 어떻게 보면 대표값이 되겠죠. 거기에 해당하는 거를 기준을 통해서 이 기준을 넘어서면 뭐다? 고연비를 가지고 있는 자동차. 이 기준을 넘어서지 못하면 고연비에 해당하는 거가 안 되는 자동차.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mpg total 이렇게 하셔서 describe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치면은 mpg total의 이 정보값 중에서 mpg total은 현재 수치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수치 데이터에 해당하는 카운터부터 맥스에 해당하는 결과값을 보실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거는 여기 있는 미인값이죠. 미인값은 앞에서도 구해봤기 때문에 동일하다는 걸 아실 수가 있어. 이 값에 해당하는 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값에 해당하는 거를 확인을 할 건데 현재 우리는 평균을 구해봤는데요. 중앙값에 해당하는 게 있어요. 중앙값에 해당하는 거는 중간에 위치한 값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평균은 계산치로 해당하는 거고요. 중앙값은 줄을 세우는 거야. 줄을 세워서 중간에 해당하는 거. 여기 1, 2, 3, 4, 5, 6, 7, 8, 9, 10, 11이면요. 중간은 뭐죠? 5.5인가요? 그죠? 1, 2, 3, 4, 5, 이 정도. 이 정도가 중간에 있는 값이죠. 그래서 이 중앙값, 중간값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걔네들에 해당하는 걸 할 때는 히스토그램을 한번 해보자라고 돼 있어. 히스토리가 있었죠. 역사라는 건 기록을 해놨다 이런 얘기고요. 그램, 노트북인가요? 그렇죠? 네, 그램 자체가 뭐예요? 뭔가를 기록한 것들을 표현하는 거가 그램이에요. 그램. 그죠? 그래서 자, 자동차들의 연비 분포를 알아보자. 분포 이런 거가 되는데 나눌 분.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포가 뭐예요? 연비 이렇게 나누어서 놓다 이런 게 분포예요. 그래서 나누어 퍼져 있는 상태를 뜻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퍼 뜬다 하지 않아요? 퍼 뜬다? 제가 오늘 명태 먹었다고 했죠? 명태 이렇게 딱 이렇게 쪼개내는 거 퍼 뜬다고 하잖아요. 그지? 그래서 나눠서 퍼 뜬다. 이게 분포예요. 그지? 그래서 연배에다는 데이터 갖다가 나눠가지고 도표에다가 그려내겠다. 이런 거가 분포의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히스토그램에다는 값의 빈도를 막대 길이로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한마디로 자, 연비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연비 데이터인데, 연비 데이터는 한 11화요, 한 39, 이 정도의, 그래서 요 영역에 막대 그래프의 길이에 따라서, 여기부터 이거지. 10부터 10 한 4까지
이 정도를 원래는 요 자체가 mpg거든요. 마일프 갤런인데 그냥 킬로미터 퍼 리터로 하세요. 생각을. 자, 그래서 뭐다? 11km부터 한 14km 가는 자동차가 몇 대 있냐? 이것이 대수죠. 그지? 그래서 몇 대 있는지 봤더니 한 18대 정도 있더라. 전체 234개의 데이터예요. 234개 중에 18개 정도 있다. 그 다음에 14부터 16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몇 개 정도 있다? 한 51개 정도 있다. 이런 식으로 쭉 뭐다? 전체 데이터에 해당하는 거를 뭐 했어요? 구간별로 흩었죠. 이게 뭐예요? 분포예요. 그래서 히스토그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연비들을 분포를 했다. 먹었다? 히스토그램 같다. 맞지?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은 어디가 데이터가 많이 있는지를 아실 수가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수학 점수, 여기 수학을 시험 봤다고 할게요. 수학에 해당하는 점수가 어디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여기 아까 키 예를 들었죠. 키에 해당하는 거를 분포를 뜨게 되면 어디가 많을 거야? 170부터 180 사이가 여러분들 대부분 들어가 있죠. 그치?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반의 키 혹은 이 반의 수학 점수에 해당하는 거가 어디에 많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아실 수가 있도록.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때 사용하는 이 명령어가 df 원본이고요. 플롯에 해당하는 게 도표, 히스토에 해당하는 게 뭐예요? 히스토그램에 해당하는 이 종류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pg 원본이고요. 거기서 뭐 가지고 토탈이라고 하는 걸 가져다가 자, 뭐 하자? 플롯을 그릴 거야. 차트 그릴 거다. 그 다음에 뭐 한다? 히스토그램에 해당하는 종류로. 자, 이렇게 확인을 했더니 자, 이렇게 결과값이 나와집니다. 그래서 또 드릴까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자, 이 차트의 결과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일단은 X축의 옥간격의 토탈 변수 값이 표현되어 있고요. Y축에는 각 계급의 빈도에 해당하는 프리퀀시가 들어가 있고. 자, 요약 통계량과 히스토그램을 보면 여기 있는 이 물대를 보면은 토탈 연비 평균과 중앙값이 약 20이다라고 돼 있어. 여기가 가장 높더라. 이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그렇죠? 그렇고 평균에 해당하는 거 앞에서 구했기 때문에 20이라는 거고 중앙값은 이 히스토그램을 봤기 때문에 20이라는 거예요. 그치? 연비가 20에서 22 이 정도 라인에 가장 많더라. 그렇죠?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되고 그다음에 토탈 연비 변수 대부분 25 이하다. 25 여기 이하, 그지? 여기 이하에 대부분 데이터가 들어가 있고요. 25 이상부터는 거의 이제 바닥을 치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25 넘기는 자동차의 모델은 많지 않더라. 이렇게 돼 있어. 그렇죠? 그래서 제 차가 니로인데 니로가 25가 넘어갑니다. 1리터에. 그래서 딴 차들의 1리터당 한 10km 간다고 하면은 저는 한 2.5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연비로 차를 샀어요. 연비로. 그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뭐 그 니로를 자랑해봤자죠. 제가 뭐 이득 보는 게 없으니까. 니로라는 차가 조금 소형 CUV예요. CUV인데 CU가 이제 컴팩트에 해당하는 거야. 좀 큰 SUV가 아니고 좀 작은 SUV예요. 했더니 좋은 게 뭐냐면은 저도 원래 짐 같은 거 많이 싣고 다니죠. 지금도 짐 많잖아. 짐 많은데 싣고 다닐 때는 좀 좁아요. 좀 좁기는 한데 뭐다? 지하 주차장이나 기계식 주차장까지 다 커버가 돼가지고요. 어딜 가도 주차 걱정은 별로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동특이 그래요. 아직까지는 큰 차들이 아직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큰 차 살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는데 그래서 안 사는 이유가 예전에 이제 큰 차를 또 뭐 준다고 해서 외제차 포르쉐 준다고 해서 하루 이틀 몰아봤는데 주차장이 안 들어가지. 그래서 아웃됐다고 안 한다고 그죠? 뭐 포르쉐 신형이면 타고 다녔겠죠? 부영이니까.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이 우리는
맞아. 그 연비에 해당하는 거. 그 다음에 요즘에 전기차는 전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전기를 뭐 얼마치 넣었을 때 기준치를 넣었을 때 얼마 정도의 키로를 가더라 이런 것들. 전기를 사고 싶었지만 전기는 뭐가 문제죠? 충전 시간이 문제였습니다. 저한테는. 왜요? 어디 이제 지방을 자주 출장을 다녀요. 그래서 지방 강의들을 많이 다니는데 그때 이제 시간이 좀 빠듯하게 갈 거 아니에요. 그치? 뭐 여유 있게 하루 전에 가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겠지만 아닌 경우도 많고 우리나라 고속도로는 한 번 밀리면 답이 없습니다. 그죠? 그렇게 됐을 때 전기 충전은 되게 유연하지 못하죠. 그죠? 예, 휴게소까지 가든 아니면 전기 충전소에 해당하는 걸 그 근처에서 찾아야 될지도 못하고 또 한 번 충전하면 400km 이상 가는 게 아직 없어요, 별로. 예, 이제서야 좀 400km 이상 되는데, 우리나라, 모르겠어요. 부산, 제주도는 제가 차 가지고 안 갑니다. 비행기 타고 갑니다. 비행기 타고 가는데. 나머지 곳은 대전 정도까지 다 차 타고 다녀요. 차 타고 다니는데, 이렇게 따지면 대전까지 한 160km 정도 되거든요. 시내까지 뭐 주행하고 이런다고 하면. 왔다 갔다 하면은 충전해야 돼. 피곤하죠. 그리고 에어컨, 그다음에 히터 이런 거 빵빵하게 들고 다닙니다. 다니는데 뭐다? 예, 겨울에 히터 잘 안 나온대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전기 또 제일 큰 문제 뭐다? 저희 집에서 말린 제일 큰 이유가 불 났을 때 문이 안 열리죠. 불도 나고 문도 안 열리죠. 그럼 죽으란 얘기지. 그래서 제일 말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전기 시기상조고 전기 지금 사면은 바보다 이런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전기세가 올랐어요. 그래서 네 무슨 하이브리드가 각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렇대요. 나중에는 뭐 전기가 좋아지겠죠. 자,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해주는 이유는 뭐다? 이런 얘기만 하면은 재미가 없으니까, 그치? 현재 얘기도 좀 하면서 해야 강의가 재밌어요. 그치? 관심사가 있는 분들만, 그쵸? 어? 자, 내려갈게요. 요약 통계량하고 히스토그램 종합하면은 연비 20 넘는 자동차에 뭘 주면 돼? 고연비 합격을 주면 된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또 그 자동차 그 환경에 해당하는 거랑 또 연계되는 거 알아요? 자동차가 이제 뭐 4년인가? 렌트는 4년이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자차로는 7년인가? 그 이후에 되면은 환경검사 받으라고 나와요. 그러면 거기 가시면은 이게 있어요. 이 연비에 해당하는 거에 기준치가 있어. 그래서 매연을 많이 뿌리고 다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매연 저감 장치 달아야 돼요. 돈 내요. 이렇게 해서 달아주죠. 그런 거가 여러분들은 많이 아직 겪어보진 않았을 거야. 왜요? 차가 없죠. 그래서 그리고 내 차가 아니죠. 가족 차니까 아버지가 막 하고 있죠. 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차가 생기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와닿기 시작할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준을 뭐 하자? 20으로 하자. 이런 얘기. 그래서 토탈 변수 20 넘으면 합격, 아니면 불합격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는 합격 판정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낼 건데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쓰고 있네요. 임포트, numpy as mp. 자, 그래서 이제 numpy라고 하는 이 패키지가 나오고 있는데, numpy라는 패키지는 우리의 테슬라 CEO가 또 가지고 있는 회사가 하나 뭐죠? 스페이스X라고 하는 네, 로켓을 만드는 회사를 또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numpy를 씁니다. 수치 계산의 특화 패키지입니다. 그렇죠? 되게 정밀도가 높고요. 우리가 쓰고 있어서 되게 허접한 것 같지만 얘는 우리만 쓰고 있는 게 아니고 첨단 쪽에서도 많이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numpy 패키지에 where라고 하는 거가 있는데 일단 numpy의 if 구문입니다. 그래서 이 numpy 안에 조건 구문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numpy를 내장 함수인가 봐요. 가져왔고요. 가져온 다음에 그 안에 where 조건 구문을 통해서 이런 조건 구문을 만드는데 아마 커마죠. 엑셀에 해당하는 if 구문이랑 되게 느낌이 똑같아요. 얘가 이제 그래서 이분들이 요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네.
요거든 여기든 똑같은데 좀 설명을 예로 할게요. 여기가 좀 시각화가 잘 돼 있으니까. 자, 이거부터 쓸 거야. 이 조건에 해당하는 거 잘 따라오세요. MPG가 원본 여기에 토탈에 해당하는 거가 11입니다. 자, 이렇게 먼저 찍어보세요. MPG 토탈 내가 지금 이 분석을 하고 싶은 열입니다. 현재 분석하고 싶은 열이고요. 이 열에 해당하는 거가 뭐다? 20 이상. 우리는 20에 해당하는 거를 기준으로 하기로 했어요. 그죠? 상식적으로 혹은 그러니까 데이터 중에 히스토그램을 그려봤을 때, 그죠? 민값과 그다음에 히스토그램을 통해서 20이라는 값을 도출한 겁니다. 지 맘대로 도출한 거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를 했고요. 자, 이게 뭐다? if 구문이면 이렇게 쓰거든. if, 그치? 이런 식으로 쓰잖아. 맞아요? 이렇게 쓰는데 이거 대신에 뭘 쓰면 된다? where라는 거 쓰는데 where라는 거는 MP 안에 있어. MP.where 이렇게 쓸 거예요. 쓸 거고 MP.where는 그죠? MP.where는 좀 위로 갔으면 좋겠는데 아쉽네. 자, MP.where는 condition array like라고 돼 있어. 컨디션 조건부이라는 뜻이야. 조건부이고 그랬을 때 x, y x에 해당하는 거는 선택에 해당하는 거, y에 해당하는 거, 또 선택에 해당하는 거네.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를 여기다 갖다 넣을 거야. 쏙 집어넣었어. 자, 이렇게 됐을 때 뭐 하자? 20 이상이야. 패스. 그죠? 20 이하야. 어떻게? 이렇게 쓰자. 자, 이렇게 했어. 여기까지 했고요. 이렇게 한 거를 어디다 집어넣자? 원본에 해당하는 MPG에 파생열을 하나 만들 거예요. 테스트가. 그치? 만들 거고, 얘에 해당하는 거가 전체적으로 잘 적용이 됐는지를 확인할 거예요. 자, 확인할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확인을 했더니 결과가 MPG 토탈에 해당하는 거 여기입니다. 그죠? 이 부분을 잘 집중해서 보세요. 근데 대부분 뭐다? 20 이상이네요. 20 이상에서 패스만 보이게 되네, 현재는. 그죠? 현재 보이게 되겠고요. 그러면 헤일이 없냐? 헤일이 없지는 않아요. 그래서 자, 뒤에 이렇게 테스트라고 해서 파생열이 하나 생겼고 그 안에 패스하는 페일이 들어가 있다. 자, 그러면 그런 것들에 해당하는 거에 개수를 한번 파악을 해볼 거예요. 지금은 패스만 보이는데 페일도 있냐? 라고 하는 걸 한번 볼 거예요. MPG 원본에서 테스트라고 하는 요 열에 이제 value countes라고 돼 있어. value counters, value 값, counters 개수. 그래서 값의 개수를 알려줘 라고 하는 함수고요. 값의 개수는 이렇게 되네. 패스는 128, 페일은 106이다. 그래서 패스만 보였는데 실질적으로는 거의 반반, 거의 반반으로 볼 수가 있네요. 왜요? 우리는 중앙값 혹은 평균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약간 패스가 많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은 이것도 여러분들 나중에 뭐 통계 공부할 때 배울 때가 있을 건데요. 이쁘게 잘 그려야 돼. 요렇게가 중간이라고 하면요. 이게 정규 분포예요. 이렇게 중간이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이 데이터는 어떻게 들어가 있다? 패스 쪽이 많잖아요. 그러면 약간 오른쪽에 치우치고 있어.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그래서 이쪽으로 치우치고 있는 거야. 그지? 여기에 해당하는 거 약간 어느 쪽으로 왔죠? 오른쪽 와 있죠? 네. 이게 왜요? 128. 패스가 더 많잖아.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구조다. 이런 것들을 수업에 배울 거야. 외도 우리 지금 모르겠어.
여기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통계나 머신러닝 배울 때는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 줄 치우쳤다 이런 얘기가 있고 뭐 오른쪽으로 긴 꼬리 뭐 이런 얘기들도 뭐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빅데이터 분석에서 이론에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지금은 들어두세요. 들어두시고 수험 교재 보시면 이런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합격은 128대, 불합격은 100대다. 거기는 106대다.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런 것들은요. 우리는 항상 눈으로 보는 게 좋죠. 그죠? 수치로 오는 거는 이 수치 데이터 많으면 많을수록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작업은 자, 이 데이터를 가져다가 어디다 집어넣을 거야? 카운트 언더바 테스트라고 하는 변수에 집어넣을 겁니다. 자, 여기다가 카운트 언더바 테스트 이렇게 썼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된 거를 어떻게 할 거야? 차트 그릴 거야. 차트 그릴 때는 플롯, 그지? 거기에다가 이번에는 바 플롯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막대 그래프 그려줘라는 뜻이네요. 자, 뒤에를 바를 썼기 때문에 막대 그래프가 이렇게 나옵니다. 바, 그죠? 바 있고. 자, 바 했더니 이런 게 나오는데요. 밑에 봤더니 뭐요? 이거 왜 이렇게 돌아가 있냐? 그래서 이렇게 돌리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알아볼 예정입니다. 자, 돌려볼게요. 자, 돌릴 때 쓰시는 거는요. 축 이름을 회전을 할 건데 로테이션 이런 것들이 파라미터 값에 있어요. 로테이션이 있고 이 로테이션을 제로를 하게 되면은 제로기 때문에 X축 방향으로 한마디로 이렇게 그죠? 패스가 이런 식으로 써주죠. 이런 식으로 써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여기다 로테이션 제로라고 씁니다. 모르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 놓고 요 안에다가 뭐라고 써요? 로테이트, ROT, 제로. 자, 이렇게 했더니 패스 페일이라는 게 잘 돌아가서 확인이 됩니다. 여기까지 하시고요. 자, 그러면 쉬고 한번 쉴게요. 한번 쉬고 중첩 조건문에 해당하는 거는 또 여기서 한 번 더 들어가야 되니까 한번 쉬었다가 여러분들이 하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4시 20분 그러면 35분까지 쉬었다 또 진행을 하도록 하죠.